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달콤한 한마디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습니다. 환갑에 접어들어 사랑이라는 이름에 덫에 걸려 평생을 모아온 2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한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지금은 단칸방 원룸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지내고 있답니다. 저의 어리숙함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이런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당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기꾼들이 외로운 노인의 통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저처럼 모든 재산을 잃고 후 자식에게 짐이 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이 영상은 허구가 아닌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과 가족 관계,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알아가세요. 황혼지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저희 사연을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저처럼 사랑의 이름으로 다가온 사기꾼에게 속지 않으시려면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모든 불행은 길고 긴 외로움에서 시작되었어요. 전 올해로 61세가 되었고 남편이 지병으로 떠난 지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고 아들 하나 바라보며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호주로 이민을 가서 시차 때문에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영상통화가 전부였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늘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어떨 땐 혼잣말 외에는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하루가 다 지나가곤 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교제를 할 기회도 간혹 있었지만 워낙에 남편이 살아생전에 너무도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었기에 제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도 컸고 항상 그리워하며 혼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처참하게 만들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로워지면 누구나 위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TV에서 웃긴 장면이 나와도록 혼자 공허하게 웃고 혼자 먹는 밥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가정이 있기에 만나기가 어려웠지요. 저의 핸드폰은 하루 종일 아무런 연락도 없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오랜 세월 요식업에 종사했어서 가끔씩 다니던 교인들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적막함에 너무도 외로웠고 혼자만의 긴 시간들이 서럽게 느껴졌어요. 그나마도 아들과의 영상통화가 삶의 유일한 낙이었지만 점점 통화도 뜸해졌고 타국에서 자기 생활도 바쁜 아들에게 늙은 엄마의 외로움까지 하소연할 수도 없었지요. 그러던 중 아들이 영상통화 중에 말했어요. 엄마가 쓸쓸해 보여. 페이스북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들 하시고 그곳에서 친구도 사귀고 취미 모임도 하고 관심사도 공유한다면서 적극적으로 권하더군요. 전 처음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아들과 가족, 지인들의 소식만 봐도
신기하고 좋았죠. 조금씩 댓글을 다는 정도였지요. 일상을 공유하고 각자의 취미 생활도 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전 처음으로 제가 만든 건강 밥상 사진을 올려보았어요. 제 사진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제가 하는 거라곤 좋아요를 누르고 그러다가 황혼 친구라는 그룹에 가입을 했어요. 그곳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댓글도 달리고 누군가와 이렇게 소통이라도 하니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늘 혼자였고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순간 바로 그 사람의 메시지가 페이스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흔하고 평범한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밥상 사진을 보니 아주 오래전 어머님의 집밥이 생각나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그 한 줄 메시지가 너무도 정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자신이 한국계 미국인이라며 알렉스 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훈훈한 외모에 웃는 인상이 꽤나 부드러운 남성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지금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늘 혼자였다고 말했고 결혼도 했었지만 이혼했고 자식도 없이 외로이 살고 있다고 아주 사적인 얘기를 편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직업은 국제무역업자라고도 소개했어요. 그 이후부터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메시지가 오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건조한 삶의 단비 같았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고 그가 제안을 했죠. 저도 그와의 대화가 편했기에 동의했어요. 카카오톡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깊은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대화를 했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그가 영상통화를 제안하더군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이제 와서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저 역시 그에 대해 더 알고도 싶었고요. 저의 기분을 물어보고 식사는 했는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에게 많은 관심을 표현했어요. 첫 영상통화에서 그는 프로필 사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아직도 고운 모습에 감동이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진보다 실물이 더 아름답다는 말도 해줬고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도 보여주고 미국의 건물들도 창문 너머로 보여줬어요. 또한 직원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줬죠.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멋있어 보이고 더욱 신뢰가 갔어요. 그는 제 일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저의 외로움도 깊게 공감해주고 세심한 부분까지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물론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 사업 이야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었어요. 늘 한국에 대한 그리움도 표현하고 저의 생각도 소소한 얘기들도 늘 편안하게 들어줬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갈 때쯤 우리 사이는 무척이나 가까워졌고 거의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는 제 모습에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이 나이가 먹어서도 이런 열정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런 제 모습이 주책이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중 그가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사업차 한국에 들어올 계획이라고 만나고 싶다고요.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를 실제로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대화와 서로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머리 염색도 하고 옷장에서 어떤 옷이 좋을지 골라 입어보고
이런 감정이 얼마만인지 제 자신도 놀라웠어요. 솔직히 누구에게라도 자랑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친구와 점심 식사를 하면서 알렉스 씨에 대해 조심히 얘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조심해라.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 주변 사람도 당했다. 는 대답이었어요. 마음이 이상하고 너무도 속상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혹시 저 말이 사실이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올라왔지만, 그러기엔 알렉스는 저에게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고 믿음을 주었죠. 왜 다들 부정적인 말만 하는 걸까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알렉스에게 이런 말들을 들었다고 했더니 그는 당연히 걱정이 되니 그럴 수 있다고 위로해 줬어요. 오히려 그런 그의 모습에 더욱더 믿음이 갔어요. 직접 만나게 되면 모든 오해가 풀릴 거라며 제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어요. 알렉스는 항상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줬어요. 그러면서 그는 저에게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자신도 이런 감정이 생소하지만 가슴이 뛰고 설렌다고, 진심이라고, 미래를 약속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재산도 공개했죠. 이 정도의 재산이면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저에게 줄 수 있다고 영원히 함께 하자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집을 마련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자며 미래 계획도 얘기해 줬어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영상통화에서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여줬어요.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 있던 작은 의심까지도 사라졌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거든요. 환갑 즈음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모든 것이 너무도 달콤했어요. 가슴이 설레어서 밤에 잠을 이루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알렉스가 긴급 영상통화를 요청했어요.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 말투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 큰 위기가 왔어요.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보낸 물건,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해요. 3개월치 대금인데 액수가 상당해요. 알렉스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 운영 자금이 묶여서 급한 일들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해요. 가장 큰 문제는 항공권, 출장 숙박비가 회사 법인카드로 예약되어 있었는데 카드 사용이 중지가 되어서 한국 방문을 미뤄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빨리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다고. 정말 미안하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못 오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히자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도울 방법 없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제 문제니까 제가 해결해야죠.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날 이후 알렉스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죠. 그는 여전히 사랑해요라는 말을 매일같이 했고, 당신은 내 인생의 선물이에요. 당신 같은 분을 늦게라도 만난 건 기적이에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그러나 절절하게 해주었어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엔 정말 제가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았고, 늙은 제 모습도 다시 누군가에겐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었죠. 그러나 며칠 후 알렉스는 영상통화 도중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선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기존 계약건 때문에 회사 운영 자금이 묶인 것까진 어제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엔 국제세관 쪽에서 제 화물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건 미국 아시아 무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인데 벌금이 부과됐어요. 그는 컴퓨터 화면을 카메라에 보여주었고 화면 속에는 모두 영어로 쓰인 계약서와 통관 관련 서류 비슷한 것이 떠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영어를 거의 못 읽었지만 그가 설명을 덧붙이며 말하는 그 태도는 너무도 진지하고 절박해 보였죠. 그쪽 에이전트가 한국에 있는 통관 법무인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더군요. 1,800만 원 정도예요. 그 말을 듣고 전 당황했어요.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알렉스. 제 말에 그는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처음엔 말씀드리지 않으려 했어요. 당신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건 너무 미안한 일이니까요. 정말 미안해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그가 저를 그렇게까지 배려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제가 도울게요. 대신 꼭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오셔야 해요. 그 말에 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영상 속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살아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당신은 제가 평생 지켜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로 다음 날 서울 소재 통관사무소라는 곳 명의의 계좌를 하나 보내왔어요. 이름도 낯설었고 한글로 된 공문서 사진도 같이 왔어요. 서류에는 세관 통지서, 물품 보류 고지, 보증금 송금 안내 이런 단어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하단엔 도장과 사인까지 찍혀 있었죠. 그제야 제 마음은 또 흔들렸고 전 결국 1,8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는 또다시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 말을 했고 그날 밤 저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인지 불안한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전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큰 돈을 보낸 날, 알렉스는 한참 후에 연락을 줬어요. 죄송해요. 하루 종일 사무실을 뛰어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예전처럼 영상통화를 자주 하진 않았고 메시지 응답도 조금씩 느려졌어요. 전 그게 불안했지만 또 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바쁘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가? 그런데 어느 날 알렉스가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치 죄인이 고백하듯 써 내려간 그 메시지는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이렇게 말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지금 미국 세관에 송금해야 할 잔금이 남았는데 회사 법인 계좌가 동결돼서 한 푼도 출금이 안 되고 있어요. 조금만 정말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되고 저 곧 한국 갑니다. 그는 또다시 공문서 사진을 보냈어요. 이번엔 미국 정부 문서처럼 생긴 서류에 트래킹 넘버와 서명, 그리고 공무원 직인이 찍힌 것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했죠.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럼 정말 이번 주 안에 한국 갑니다. 그때 받은 돈 전부 정리해서 돌려드릴게요. 아니, 계좌 말고 직접 현금으로 드리고 싶어요. 당신 손 꼭 잡고 드릴게요. 약속해요. 전 그 말에 흔들렸어요. 아니, 이미 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고, 내가 이미 보낸 돈들이 너무 컸기에, 지금 포기하면 이 모든 게 진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적금을 해약했어요.
은행 직원이 제게 물었어요. 어르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로맨스 사기 많은데 혹시 그런 건 아니시죠?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아니요. 그냥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3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리고 알렉스에게 송금했죠. 그날 밤, 그는 영상통화로 저를 불렀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제 인생 마지막 날까지 기억할게요. 그는 울고 있었어요. 화면 너머의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저도 따라 울었어요. 화면 속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거짓이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는 곧 알게요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어요. 이젠 다 끝났어요.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전 다시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온 약속. 드디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 오는구나. 그 순간엔 그간 보낸 돈도 사람들의 의심도 제 노후 자금도 모두 다 잊혀졌어요. 그는 말했어요. 제가 한국 도착하면 공항에서 바로 연락드릴게요. 정장 차림으로 당신 앞에 서고 싶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당신 이름을 부를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설레요. 그 말에 저는 며칠 전부터 머리를 다듬고 좋아 보이는 원피스를 꺼내 다림질하고 손톱까지 정리해뒀어요. 혹시 카메라에 찍히면 어쩌지? 너무 촌스럽지 않게 나와야 할 텐데. 그런 생각까지 했죠. 그는 계속해서 한국 입국 준비 중이라고 말했고, 비행기 티켓 사진까지 보내줬어요. 항공사 로고, 예약 번호, 날짜까지 적힌 사진이었죠. 심지어 여권 사진도 보여줬어요. 혹시 공항에서 모자라 보면 안 되니까요라며 웃었어요. 그의 웃는 얼굴에 저도 같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에게서 다급한 메시지가 왔어요. 당신 미안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인천공항 환승 구간에서 소지한 현금이 문제가 됐대요. 공항세관에서 자금 출처와 관련된 서류를 요구한대요. 지금 당장 입국 보류 상태예요. 전 눈앞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인천에 왔다는 거예요? 그는 비행기 좌석에서 찍은 듯한 배경 사진을 보내며 지금은 이동 제한 공간이라 영상통화는 안 돼요. 정말 너무 죄송하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이번엔 긴급 통관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놀라자 그는 바로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당신이 이미 많은 걸 해줬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해결되면 바로 당신 앞에 갈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저는 무너졌어요. 혼자 방 안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어요. 이제 더는 없다고, 더는 못한다고. 그런데도 제 마음 한켠은 그를 믿고 있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될지도 몰라. 이미 1억 넘게 보냈는데 지금 멈추면 그 사람도 잃고 그 돈도 영영 못 돌려받겠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또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보험 해약도 하고 카드론까지 당겨가며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5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렇게 제가 보낸 돈은 2억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알렉스는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전 아들에게 보낸 계좌번호와 그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모두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다음 날 아들은 호주 현지에서 자기 사례를 찾아봤다며 말했어요. 엄마 이거 전형적인 국제 로맨스 사기야.
정말 똑같아. 이름만 바꿔서 같은 수법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 따뜻했던 눈빛, 그가 보여줬던 공항 티켓, 여권 사진, 사무실에서 웃던 얼굴까지도 전부 다 가짜였던 건가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감정이 사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웠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신고하자. 더 늦기 전에 경찰에 알려야 돼. 전 처음엔 망설였어요. 경찰서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내가 이런 일로라는 생각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는 진심을 다했을 뿐이고, 잘못은 그 사람이야. 엄마가 용기 내야 다른 피해자들도 생기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전 용기를 냈어요. 파출소에 들어가면서도 심장이 뛰고 손이 식었어요. 조심스럽게 경찰관에게 말했죠. 제가 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경찰은 진지한 눈빛으로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고, 저는 천천히 그 사람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제 휴대폰을 건네받아 대화 기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살펴봤어요. 그리고는 몇 분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예, 이건 분명히 조직적인 국제 로맨스 사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어요. 이제는 정말 부정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2억이라는 돈, 그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제 노후까지 모두 다 그 거짓된 사랑에 내어줬다는 걸 비로소 인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정식 접수했고 인터폴 수사 협조 요청 절차도 진행해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했죠. 이런 건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 서버, 대포 계좌, 가짜 명의까지 이미 철저히 준비된 조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경찰관 한 분이 제게 따뜻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 너무 많은 분들이 당하고 계세요. 사람을 믿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오래 남았어요.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길, 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 짧은 길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 같았어요. 내가 살아온 삶 전체가 부끄러움과 후회로 덮여버린 듯 했죠.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작은 식탁 앞에 앉았는데 문득 그 사람과 주고받던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밥은 드셨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내가 곁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모든 말들이 이젠 하나도 믿을 수 없는 거짓이었다는 게 너무도 잔인했어요. 그 사람에게만 들었던 말들이었거든요. 그 누구도 제게 그런 다정한 말을 해주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 말들이 저에겐 전부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전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주는 그 느낌을 사랑했던 거란 거요. 며칠 동안 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문자 메시지 창을 수십 번 열었다 닫았고 그의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를 찢었다가 다시 조각을 주워 붙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욕조에 앉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혼잣말하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지내다
봉사활동 모임에서 알게 된 김 권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요즘 왜 얼굴이 안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전 결국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냥 좀 일이 있어서요. 말끝을 흐리는데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요즘 뉴스에 보니까 어르신들 상대로 이상한 연락 오는 일이 많다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혹시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뒤 그 권사님이 조용히 찾아와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이미 제 이야기가 소문으로 돌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뭐, 누구한테 돈 뜯겼다더라. 외국 남자랑 연애하더니 집까지 잡혔다더라. 이런 말들 돌아요. 그 말에 전 너무 창피했어. 그날 이후로 집 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마트도 교회도 모임도 모두 끊었어요. 전화기도 꺼두고 TV도 안 보고 라디오도 안 들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 나이에 수없이 자책하고 수없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호주에 있는 아들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 얼굴을 보자 또 눈물이 났어요. 그 아이는 말없이 기다렸고 제가 울음을 멈추고 나서 작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숨고 싶다. 그 말에 아들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엄마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었을 뿐이잖아요. 엄마가 받은 상처, 그냥 엄마만 알고 끝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때요? 그 말에 전 처음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게 나만 당한 일이 아니라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같은 말을 들으며 같은 눈빛에 속고 있다면 그 순간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경고가 되어야 할 이야기야. 나 하나 무너졌다고 끝내지 말자. 이걸 통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렸지만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다른 누군가를 지키는 힘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저처럼 누군가의 다정한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결코 돈을 담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절대로 보증금이나 송금을 부탁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노년 여성이 겪은 창피하고 슬픈 실패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같은 위험에 놓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경고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잊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속고 쓰러지고 무너졌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미래를 지키는 작은 불빛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혼지의 사연이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